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요동정벌과 위화도 해군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 답사 다녀오고 또 다녀와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 한국사가 자꾸 좀 맥이 끊어져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이제 그 과정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희경 교수의 쉽게 푸는 한국사를 올리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듣는 층들이 다양하고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교과서에 없는 다른 내용을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어디까지 하느냐, 또 그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적절하게 쉽게 푸는 한국사는 앞으로 계속 교과서 위주로, 그 중에는 사실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나 한국 역사학의 어떤 통설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분석이 들어간 심화편을 따로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앞으로 계속 맞춰질 테니까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파가 어떻게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지,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감행했던 1388년부터 조선을 건국하는 1392년까지 정말 짧은 기간인데요. 혁명 전야라고 해야 될지 개국 전야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한 왕조가 끝나고 한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이 결코 간단치는 않았겠죠. 그 사이에 정치사적으로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긴박감 넘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는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자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했고 보호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군권을 쥐고 있었고 국민들에게 인기도 좋은 인물이었죠. 이성계와 최영은 한때는 뭐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치란 냉혹하잖아요. 최영은 살려둘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죽일 수 없으니까 최영을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관이라든가 몇몇 어떤 측근들을 이제 같이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큰 정치판엔 큰 동요가 없었어요. 일단 숙청을 하기 전에 권력부터 장악해야 돼요. 당장의 위협 인물은 제거한다고 그래도 본격적인 숙청을 하기 전에 권력을 장악하는 게 급선무죠. 회군 후에 이성계와 조민수가 도통사가 됩니다. 도통사라는 것은 뭐 흔히 나오는 관직은 아닌데 일종의 민정과 군정을 다 장악하는, 그러니까 어떤 총독 같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민수가 육도 도통사가 되고 태조는 자기의 근거지인 동북면과 서북면, 그리고 동북면하고 이어지는 강원도 도통사가 됩니다. 이것만 보면 조민수가 사실상 뭐랄까 몸통을 장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왕을 내쫓고 바로 창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창왕은 겨우 9살이었는데요. 우왕이 유일한 아들이었죠. 우왕은 비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씨였던 근비, 이림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던 근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림은 무장이었고 고려 말에 여러 무장으로 활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려 말에 최고의 권신, 권신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고려 말에 흔히 우리가 이제 권문세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걸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인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정계 은퇴했어도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인맥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제일 많아서 발언권이 굉장히 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막부 실력자.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떤 이 최대 계파의 보스 이랬던 사람이 이인임입니다. 이인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 후기에 뭐 모든 나쁜 놈은 다 이인임이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인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비난이 갔다. 이인임은 정말 그렇게 탐욕스럽고 정말 고려를 멸망시키는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악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인물이었고 의외로 통도 크고 이성계 집안도 잘 관리를 했고
신진 사대부들도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며, 그러니까 당시로서 우리가 어떤 혁명적 또는 개혁적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시대의 참 뭐라 그러죠? 보수라기보다는 그 시대 어떤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중에 다 나쁜 사람 아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그런 관념에서 보는 고려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전형적인 보수형 정치가 역시 저 사람이 최고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정치가다, 이렇게 했던 그런 정도의 명성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구체제를 붙들었다는 점에서는 뭐 비난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그냥 어떤 막무가내식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아무튼 이림은 이런 거물인 이인임의 친척이었죠. 그리고 고려 말에 이제 이인임에게도 치명타를 줬던,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때는 이인임한테 덤볐다가 한번 이제 혼나고 나서 이제 충성을 바치면서 이제 부정부패로 몰려서 이성계와 채영이 또 숙청 작업을 할 때 처형되었던 염흥방이 바로 이림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림이란 사람은 어떤 고려의 구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막 나가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어떤 정통의 권력자의 집안에 있으면서 약간의 어떤 신흥 세력이라든가 무장 쪽에도 관계가 있던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사람의 딸이었으니 창왕이 지금 남아있는 고려의 구세력에게는 상당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지닌 왕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왕의 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1라운드의 패배라고 생각했던 개혁파는 고려사에서 이것이 조민수와 이색의 작품이며 특히 이색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람에 조민수가 이성계와 약속을 어기고 창을 세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조민수는 이미 은퇴했던 이인임도 어떻게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양인데 마침 이 노환으로 이인임이 사망하게 됩니다. 고려의 구세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희망이었던 거죠. 창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켜보자 했던 것이고, 반대로 이성계 쪽에서는 너희들이 그래봤자 뭐 어떡하겠냐, 내지는 정치라는 건 밀고 당기는 거다, 지금 내가 막 나가서는 안 된다, 일단은 양보하면서, 원래 그 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이잖아요. 정치라는 건요, 선을 딱 그어놓고 난 여기 넘어가면 죽으면, 전쟁에선 그렇게 하는데 정치에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음의 땅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베풀면서 밀고 당기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성계가 아직 정치적으로 소수 그룹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코너에 몰린 소수는 아니고, 아직 가시적인 권력은 얻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풍부한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 아무리 조작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창왕을 세운 것까지는 조작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조민수가 이성계한테 와서 창왕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좋아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단순하게는 안 했겠지만 아무튼 본인도 용납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조민수하고 이색이 작당을 해서 저런 짓을 했어, 이런 식으로 고려사는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성계 쪽에서 개입할 수가 있고, 그것은 더 철저한 자신감과 어떤 정치적 노련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민수와 이색이 이성계의 의지를 무시하고 도전적으로 창을 세웠다기보다는 이성계가 어느 정도 묵인한 상태에서 창왕을 세웠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정치가 아니라 모든 게요, 결국 링에 올라와서 싸워야 되거든요. 뭐 링에 올라오기 전에 끝내버리면 좋게 하겠죠. 근데 그랬으면 뭐 그냥 왕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라운드 겪어가면서 이제 판정승이든 KO든 몰아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창왕을 세움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불만을 누르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봐서 저 중에 누가 우리 편이 되었거나 저 중에 누가 적극적인 반대파구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방법도 되죠. 사실
정치뿐 아니라 모든 데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냥 내가 힘이 있다고 누르면 모두가 두려워서 감추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약점을 보이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러다가도 또 상황이 바뀌면 또 휙 넘어온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좀 뿌려서 활동하게 만들어 놔야, 기회를 줘야 이런 것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정도전이었거나 뭐 이성계 참모였다면 차라리 창왕을 세우자고 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꼭 진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성계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확보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기존의 뭐 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고 정직하고 뭔가 개혁적인 신진 세력을 끌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교과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진 사대부가 개혁파가 되었다는 건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당시에는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잘못된 이분법인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 뭐 권문세가는 음소로 오고 뭐 집안 좋고 뭐 저기 절차게 보수적이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신진 사대부는 과거 출신이고 지방 출신이고 뭐 집안 안 좋고 뭐 개혁적이고, 이거 정말 진짜 웃기는 이분법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관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사라는 게 과거랑 완전히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급제를 해도 관직을 가지고 또는 어떤 관직을 가지고 출세하느냐에 음서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이라든가 학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가야 성장이 됩니다. 사실 혁명파에 정말 표본이라고 하는 정도전 집안도 보면은 똘똘한 아이가 나와서 지방에서 똑똑해지고 좀 더 명문가 집안하고 결혼하고, 과거 급제해서 또 명문가랑 결혼해서 어디까지 관직하고, 또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 더 높은 관직 가고, 이런 식의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 혼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끝까지 신진사대부인가, 이색도 신진사대부인데 나중에는 권문세가의 뭐 저기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처음에는 개혁적이다가 권력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보수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고려나 조선의 정치 구조 자체가 이게 어느 한날 우리는 개혁적이고 과거야, 우리는 음사야,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때가 되면 고려의 국가 체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외구가 쳐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상태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지금의 국가의 시스템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설사 지금은 극복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또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뭐 부정부패한 거하고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이렇게 하는 어떤 정의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보다도 가장 다원적이고 크고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쳐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 정의감만 갖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감뿐만 아니라 어떤 철저한 전문가적 역량, 그리고 또 전문가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이쪽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 마키아벨리도 그랬잖아. 군주론 나 군주 밑에서 훌륭한 관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시민정부, 나 시민정부에서 훌륭한 왕이 저기 브레인이 될 수 있어. 관료가 될 수 있어. 시민정부를 잘 운영하면 이렇게 해야 돼. 양쪽 세미나에 다 갔다고요. 참, 왕은 세미나 안 했으니까 그 시민정부에는 세미나 가서 강의하고, 왕은 이제 안 만나주니까 책 써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란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 저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관료군 내에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시 고려의 국가체제의 한계라는 건 사실은 권문세가 또는 보수파라고 하는
이색 이런 권근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방에서 올려온 신진사대부 개혁이고 월급도 못 받고 뭐 저기 땅을 다 차지하고 돈 많은 고문세관 아무것도 이런 이분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에 동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일단 1순위로 스카웃을 해야 되고, 뭐 제야에 묻혀있는 사람 뽑아내는 것 좋은데 제야에 묻혀있는 사람 뽑아내려면 사실 정도전 같은 사람은 쉽죠. 정도전은 순수한 제야가 아니잖아요.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과거의 투쟁의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이 정도전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초야에 있는 신진은 아직 능력 검증도 안 됐고 초야에 있는 신진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찾아내고 뽑아서 키울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료들 중에서 찾고 또 이제 그냥 뭐 권력이 오면 영혼 없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찾고 이렇게 해서 내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세력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도 어떤 개혁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저쪽은 창왕을 세웠어요. 우왕과 이임과 과거에 자기네들 색깔이 뚜렷한 구정치 세력들의 리더를 세웠어요. 그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떠올랐던 사람, 적절하게 스카웃됐던 사람이 바로 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